7번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 있잖아요. 약간 아리까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아리까리한 문제를 풀 때는 뭐가 유용하다고요? 세모의 도입이 매우 유용합니다. 자, 1번. 자, 도덕적 위태의 통제에는 여러분 있잖아요. 이 용어 구분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뭐 도덕적이 나오면 있잖아요. 일단은 가로 옆에 영어 표시가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영어가 moral로 나오잖아요. 이건 도덕적 위태인데 위험한 거예요. 위는 위험한 거잖아요. 태는 위험한 태도, 위험한 태도라는 뜻이 줄임말이거든요. 그럼 위험은 아까 말했다시피 이건 가치 중립집이 아니라 가치 부정적이라 그랬죠. 이 부정적이라는 게 영어로 bad입니다. 영어로 있잖아요. 나쁜 놈, 사악한 놈은 뭐예요? bad입니다. badman.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있잖아요. 이게 위태가 나오면은 이건 뭐를 하자는데 뭐예요? 보험범죄와 관련된 거예요. 그죠? 그런데 도덕적 해놓을 있잖아요. 요게 해이로 나올 수 있어요. 해이. 해이는 뭡니까? 풀어져 있다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죠? 해이는 위험한 건 아니에요. 풀어져 있는 거. 바람직하지 않을 뿐이죠. 나쁜 건 아니죠. 그렇죠? 좀 게으르다고 저놈 나쁜 새끼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바람직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럼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그런 이제 도덕적 해이 그러면은 이건 moral hazard입니다. 품행적 하자드라고 하죠. 알겠죠? 요 이 하나 차이가 큽니다. moral hazard. 이건 보험범죄하고는 관련이 있지 않습니다. 그냥 태만한 거예요.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도덕적 위태라 그랬죠? 이 도덕적 위태, 이건 뭐예요? 윤리적 하자드라고도 표현이 됩니다. 어쨌든 영어를 보시면 돼요. 이 통제인은 자, 보험료율 산정 방식보다 공제 또는 일부 보험을 사용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 여러분, 공제제도에는 모럴 하자드를 통제하는 요소가 들어있다는 거 여러분 확실히 알고 있죠? 그렇죠? 그죠? 뒤에는 맞죠? 근데 요율이 문제죠. 그죠? 여러분, 요율은 있잖아요. 모레일 하자드, 보험계약 체결로 인해서 있잖아요. 발생하는 품행적 하자드를 통제하기 위해서 요율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게 뭐예요? 경험요율, 소금요율. 보험요율을 하는 그 장에서 배웠었죠. 그렇죠? 보험계약 체결한 뒤에 보험에서 손실이 나면은 보험회사가 보상해주기 때문에 더 이상 조심을 안 해요. 그러다 보면 손실이 많이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보험회사가 예상한 것보다. 그러면 어때요? 경험요율을 적용하게 되면은 다음번 보험계약 체결할 때는 어때요? 보험료를 높여버리죠. 그럼 조심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험료율은 있잖아요. 경험료율은 보험보험자하고는 상관없어요. 알겠죠? 오직 뭐예요? 품행적 하자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소금료율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보험계약 체결하고 난 뒤에 있잖아요. 게을러져 가지고 손실 발생 확률이나 그 규모가 높게 나타나 버린다. 그러면 어때요? 소금료율은 당해에 다음 기 보험계약 때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당해 보험계약이 끝나는 지금 마지막 시점에 어때요? 보험료 더 내나 그래 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처음에 보험료 기본보험료 내고 계약 끝날 때 어때요? 이놈의 손실 경험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상한 것보다 높다 그러면 또 내나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조심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험료율은 맞습니다. 품행적 하자드 통제에 더 적합합니다. 알겠죠? 모레일 하자드 통제. 도덕적 위태를 따라서 도덕적 위태를 낮추려면 어때요? 요율 산정 방식보다 뭐가 더 적합해요? 공제 또는 일부 보험을 사용하는 게 더 적합한 거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모든 공제 제도는 품행적 하자드와 도덕적 위태를 감소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요건 좀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 예, 요거 틀립니다. 대표적인 게 뭐예요? 대기기간 공제. 장애소득보험에서 대기기간 공제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대기기간은 왜 있는 거예요? 예, 이것은 품행적 하자드를 막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왜? 이미 사고 난 뒤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걸 왜 적용을 해요? 보험범죄를 막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왜? 장애소득보험에서
장애 확정 판정이 나게 되면 어때요? 수령하게 되는 보험금이 매우 크다 그랬죠. 남은 생애 동안 있잖아요. 가득할 수 있는 소득이 60%는 많게는 80%까지 뭐냐면은 한 번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뭐요? 중간 이자 공제는 들어갑니다. 알겠죠? 금액은 매우 크죠. 그러니까 있잖아요. 사고 난 뒤에 장애인 것처럼 흉내는 위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시간상 말을 안 해주겠어요. 500원짜리 때문에 들통났어요, 그 사람. 500원 해드릴까요? 눈이 갑자기 커지는 분들이 계시는데. 교통사고 난 뒤에 있잖아요. 장애소득보험 가입해 놓고 보험금 받으려고 있잖아요. 장애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목 아래가 완전히 사지가 마비돼서 못 쓰는 척하는 장애인 흉내를 내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실제로 있었어요. 몇 년 전에 뉴스에 보도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항상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계속 못 움직인 척한 거예요. 몇 달을. 의사 선생님 만나라고 딱 이렇게 가는, 누가 밀고 가죠? 전동 조작이 쭉 이렇게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일정 기간만 지나면 되는데, 보험회사 직원이 볼 때,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거예요. 다친 건 분명한데, 저 정도 사고 가지고 저 정도 상해가 나올 수가 없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정말로 장애인처럼 왕따를 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도 약간 이상하지만 어때요? 인체의 신비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본인이 못 움직인다는데. 그러잖아요. 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의사 선생님도 말 못하고. 점점 이제 그 기간이 있잖아요. 종료기간이 다가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보험사 직원이 어떻게 이걸 확인할 길이 없나 하고 깊게 생각했는데 머리가 반짝 아이디어 떠올랐어요. 뭐예요? 몇 달 동안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저 정도의 장애인 흉내를 낸다면은 그건 초인적인 뭐냐면 의지력이 필요하다. 보통 사람 할 수 없다. 근데 만약에 있잖아요. 사실 안 돼도 보통 사람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저 초인적인 의지력을 발휘해가지고 장애 흉내를 내는 사람이라면 틀림없이 돈에 대한 탐심이 보통 사람을 초월하는 초인적인 탐심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팍 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 어때요? 일반적인 사람 길에 가도 500원짜리 있으면 지나가잖아요. 그게 맞다면 저 사람은 단돈 500원도 지나치지 못할 거예요.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은 의사 선생님 진료받으러 병동간에 이동해 가잖아요. 그 동선을 파악하고 시간을 파악하고 난 뒤에 그 사람이 있잖아요. 의사 선생님을 진단받으러 갈기 직전 시점에 있잖아요. 그 동선에다가 500원짜리를 탁 던져놓고 500원짜리를 던져놓고 멀리서 카메라를 찍고 있었어요. 아니면 말고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이 사람 휠체어 타고 쭉 가다가 있잖아요. 가다가 갑자기 탁 멈추더니 멈칫멈칫 하는 거예요. 진짜로 안 가는 거예요. 왜냐면 저 멀리 뭐가 반짝인 게 보이는데 돈 같았거든. 돈 같았거든. 아주 이제 대놓고 고개 딱 돌려서 보면 고개 못 움직인다 그랬는데 움직여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처음에 눈으로 이렇게 보면 눈으로 돌려서. 근데 거기를 못 지나가는 거예요. 500원에 대한 탐심이 초인적으로 강력하기 때문에. 알겠죠?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을 보다가 사람이 딱 없으니까, 없다고 확인되니까 실제에서 벌떡 일어서도 얘가 걸어가서 500원짜리를 이렇게 툭 쥐었습니다. 주머니에 딱 넣고 앉아보게 다시 휠체어를 타고 와서 딱 앉은 다음에 다시 꼿꼿 앉아서 의사 선생님을 찾아왔어요. 그게 찍혔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걸려서 적발돼가지고 뉴스에 보도됐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장애소득보험에는 있잖아요. 보험금액이 크기 때문에 중간지재 공개가 되지만 보험금액이 크기 때문에 보험범죄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대기경 공제는 뭐예요? 이 보험범죄를 막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포명제 가다드가 아니라. 알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공제하고 그 있잖아요. 생생 배경이 완전히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문제 너무 자주 나와요. 자주 나오는데 이 문제 제가 출제해놓으면 꼭 낼 것 같아요. 어려운 문제로. 그럼 다 틀릴 수 있어요. 이게 뭐냐? 소손 면책입니다. 프랜차이즈식 공제. 여기 해상보험에 있는 건데요. 이 소손 면책은 실은 모럴 하자드나 모레일 하자드를 줄이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해상 운송의 특성 때문에 나온 겁니다. 해상으로 배로에 있잖아요. 운송을 하면 파도도 치고 비도 오고 막 수만 킬로를 몇 달 동안 가잖아요. 그잖아요. 습기도 많고. 그러면 있잖아요. 해상 운송에서는 일정 규모 이하의 작은 손실, 소손은 있잖아요. 불확실하지 않고 이건 확정적인 거예요. 해상을 통해서 있잖아요. 운송하는 사람 당연히 이 정도는 감수해야 되는 손실인 거예요. 너무 100%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이걸 다 보상해주면 어때요? 이건 불확실성이 없는 손실이 이걸 보상해주면은 이건 보험의 취지에 어긋나고 그 다음에 어때요? 작은 손실인데 모든 사람이 다 있기 때문에 100% 손해청구가 들어오죠. 따라서 그때 보험료가 올라가게 되죠. 그죠? 따라서 해상 운송에서는 일정 규모에 있잖아요. 일정 규모의 손실은 그냥 네가 책임자라는 취지에서 나온 겁니다. 이게 따라서 소송 면책은 어때요? 원래는 모럴 하자드나 모레일 하자드하고 상관이 없어요. 알겠죠? 이 두 가지가 예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예요? 2번? 예.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있잖아요. 이건 이제 기출문제, 제가 문제 풀이면서 했죠. 소송면책은 골치 아픕니다. 소송면책은 이 특성상이 있잖아요. 모럴 하자드나 모레일 하자드를 촉진시켜요. 그 기능이 있어요. 왜? 10만 원 이하는 보상을 안 해준다. 그 다음에 10만 원만 초과하면 전부 다 보상이 되잖아요. 난 손실이 9만 원이야. 나는. 근데 저놈은 감정이 들어가는 거죠. 11만 손실 났어. 나는 보상 얼마? 0. 소송면체가 있으면. 저놈은 11만 원 주네. 손실 차이는 2만 원밖에 안 되는데 보험금 차이는 11. 열받잖아요. 그죠? 소송면체 이 특징 때문에 소송면체가 뭐야? 오히려 포맹적 하자드나 모럴 하자드를 촉진시키는 그런 부작용을 초래합니다. 아주 이상한 거죠. 알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게 나왔냐? 해상 운송의 특성 때문에 이게 나온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험계약과 관련된 도덕적. 그래서 1번은 어때요? 확실히 아니죠? 그죠? 2번도 아니죠? 3번 봅시다. 자, 보험계약과 관련된 도덕적 개의와 도덕적 위태는 모두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한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요건 뭐냐면은 출제자가 어디까지 생각하냐에 따라서 요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이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모럴 하자드하고 보험 범죄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어때요? 동치는 아닙니다. 하자드는 뭐라 그랬어요? 발생 확률과 그 규모를 등대시키는 여건이라 그랬죠. 심지어 여건인 거예요. 이 보험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는 있잖아요. 의지가 내 마음 안에 막 생생히 강하게 그러면 어때요? 모럴 하자드 이미 생긴 겁니다. 보험 범죄는 어때요? 그 결과로 파생되는 행위로 인한 거예요. 알겠죠? 이걸 엄격하게 구분하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있잖아요. 이 문제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 저처럼 이걸 명확하게 구분한 사람은 소수일 거예요. 둘은 근데 명확하게 구분이 되죠. 그렇죠? 명확하게 구분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모럴 하자드는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하지만 어때요? 보험계약 체결 시점에도 있는 거잖아요. 보험금을 노리고 보험계약 체결할 때 그걸 막기 위해서 언더라이팅 하는 거잖아요. 그죠? 모럴 하자드는 있잖아요.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만 발생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되죠? 하지만 어때요? 보험범죄는 언제만 발생 가능해요? 보험기간 안에만 가능하죠. 그죠? 이게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품행적 하자드 역시 어때요? 품행적 하자드는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 가능한 거죠.
아직 보험계약도 체결도 안 해놨는데 내가 손실 발생에 태만하면 어때요? 나 큰일 나잖아요. 나 완전 피박이잖아요. 그쵸? 그죠? 이후에 발생하는 겁니다. 어쨌든 3번이 아리까리하다. 그것까지 알고 잘 모르겠다 하면 3번 세모 쳐놓으면 돼요. 세모. 그죠? 그 다음에 4번에 있잖아요. 1번은 확실히 맞죠. 그쵸? 1번은 맞죠. 제가 이게 잘못 쳤네요. 맞고, 틀리고, 세모. 세모죠? 근데 확실히 맞는 게 있으면 어때요? 세모는 내가 잘 모를 뿐이지 출제자 입장에서는 틀린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4번 봅시다. 손해사정 기능을 잘 수행할 경우 이미 발생한 보험범죄를 적발하는 효과는 있지만 보험제도와 관련된 도덕적 위태를 방지하는 효과는 없다. 이거 어때요? 틀리죠. 적발이 잘 된다는 걸 알면은 조심하겠죠. 그렇죠? 모렐 하자드를 있잖아요.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것이라 했죠. 2번, 4번은 확실히 틀렸고 3번은 아리까리지만 세모를 쳤지만 어때요? 세모보다 더 우월한 게 동그라미죠.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입니다. 보험이 사회에 주는 혜택 및 영향에 대한 다음의 설명들 중 올바르지 않는 것은, 이것도 함정이 있을 뿐인데, 자, 먼저 읽어봅시다. 여러분 있잖아요. 리스크와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사람은 있잖아요. 전부 다 리스크를 싫어해요. 여기서 리스크는 손실 발생 가능성을 떠안는 거예요. 그거 싫죠. 그쵸? 그잖아요. 그래서 있잖아요. 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는 불확실성을 테이킹할 때는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약속받아야지 그걸 테이킹을 합니다. 그러면 내리겠죠. 대가 없이 뭐를 안 해요. 그래서 있잖아요. 그 관계를 그래프로 그리자면 이렇게 되네요. 이게 리스크의 크기입니다. 이쪽에서 리스크가 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은 리스크 한 단위를 테이킹할 때마다 그 리스크를 테이킹하는 있잖아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 대가를 요구하는 보수. 이걸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원하는 거예요. 알겠죠? 반대로 이거일 수 있어요. 이 리스크 프리미엄 반대로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리스크 한 단위 덜 때 있잖아요. 그 대가로. 리스크 싫으니까 테이킹 할 때는 나한테 리스크를 주려면 나한테 돈을 달라는 거잖아요. 대신 내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가 싫어요. 누가 가져다 줘. 가져가려고 해. 그럼 어때요? 돈을 줄 의향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두 개 같이 이렇게 뒤집으면 됩니다. 이렇게 동전의 양면이에요. 요 관계입니다. 여기 한 단위, 여러분 눈에는 좀 틀리겠지만 머릿속에서는 똑같은 거라고 하시면 됩니다. 한 단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단위. 요건 전부 다 한 단위로 다 똑같습니다. 요 1입니다, 1. 알겠죠? 여기 이제 누적 단위는 단위수예요. 한 단위씩 증가해서 2가 되고 3이 되고 4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리스크 한 단위를 테이킹할 때, 처음에 리스크 한 단위를 테이킹할 때 이 정도 요구하는 거예요. 0일 때는 리스크 없으면 대가를 요구하지 않겠죠. 그죠? 한 단위 테이킹하면은 리스크 한 단위 취할 때 이만큼의 수준의 프리미엄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추가적인 한 단위를 테이킹할 때는 여기 더 많이 요구를 합니다. 이게 리스크 회피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또 추가적인 한 단위를 요구하잖아요. 더 많이 요구합니다. 그래서 리스크 프리미엄과 리스크의 정도의 관계는 이렇게 체증적인 증가를 합니다. 이해되나요? 자, 그렇다면 있잖아요. 자, 리스크 관리라는 것은 요 많은 리스크를 한 단위씩, 최소 한 단위, 몇 단위 빼주는 거잖아요. 본래 리스크를. 그죠? 그럼 리스크를 관리해서 리스크를 제거시켜준다, 감소시켜주면은 여기부터 감소시켜줄까요? 뒤에서부터 줄여주는 거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10 빼기 1 그럼 9 그러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10, 마지막 10을 한 단위 더해져서 10을 만들어주는 마지막 한 단위를 빼주는 거잖아요. 그게 감소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알겠죠? 10을 만들어주는 첫 번째 걸 빼는 게 빼기가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도 9가 되지만. 알겠죠? 2에서 10까지도 9가 되고 1에서 9까지도 9가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실은 뭐예요? 10 빼기 1은 뭐예요? 요게 남았다는 거잖아요. 요게 남은 게 아니라, 맞죠? 리스크를 한 자를 빼준다는 것도 뭐예요? 첫 단위를 빼주는 게 아니라 뭐예요? 마지막 단위, 한 단위만 빼준다. 보험이 그러면 마지막 단위를 빼줍니다. 감소시켜준 거, 그죠? 근데 마지막 단위에 대한 리스크 프리미엄이 가장 크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보험은 있잖아요. 리스크의 마지막 단위를 제거시켜줌으로써 어때요? 리스크 프리미엄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겁니다. 알겠죠? 요걸 알고 있냐, 정확하냐 모르겠냐? 요걸 물어본 겁니다. 답은 뭐예요? 1번입니다. 왜? 보험은 특정 분야에 존재하는 리스크의 첫 번째 단위가 아니라 뭐예요? 마지막 단위죠. 예. 그 시점까지, 보험 가입하기 전 시점까지 있잖아요. 존재하고 있는 리스크의 마지막 단위를 체결시킴으로써 어때요? 리스크 프리미엄을 획기적으로 확 줄여주는 거죠. 이해되죠? 그러므로 어때요? 거래 비용 중 리스크 프리미엄을 획기적으로 낮춰준다. 요게 다 있잖아요. 이 회사가 은행에서 대출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자율에 요구하는 이자율이 리스크 프리미엄이 들어갑니다. 돈을 빌려주면은 돈 못 받을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 손실이잖아요. 그죠? 그 리스크 프리미엄을 이자에 추가시켜요. 근데 리스크 프리미엄이 보험에 가입에 확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그럼 추가되는 있잖아요. 원래 이자율에 더해지는 리스크 프리미엄 비용이 확 줄어들죠. 그죠? 그래서 대출 금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 이야기입니다. 2번. 보험이 주는 혜택은 사회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험이 불확실성 그 자체를 감소시킴으로 발생시키는 혜택이 모든 보험금의 합계액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그대로 나와 있죠. 더 큽니다. 예. 보험에 있잖아요. 직접적인 혜택보다 보험의 간접적인 혜택이 훨씬 더 큽니다. 왜 그래요? 이건 역으로 생각하면 돼요. 리스크의, 즉 불확실성으로 인한 사회의 부정적인 사회적 관점 피해가 중에 직접적인 손실보다 불확실성 그 자체로 인한 손실이 훨씬 더 크다고 그랬죠. 그렇죠. 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 그다음에 자금 비용 인상,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잖아요. 그런데 보험이 개입이 되면은 직접적인 것뿐만 아니라 불확실성을 제거해주기 때문에 그것도 제거해주죠. 그러잖아요. 봅시다. 리스크의 부작용이 있는데 여기 직접적인 손실이 있죠. 누군가에 발생하는, 그쵸? 그죠? 근데 리스크 그 자체로 인해서 발생하는 뭐냐면 손실이 있다 그랬죠. 수업시간 배웠죠. 그쵸? 리스크 그 자체의 존재, 손실이 나지 않더라도 있잖아요. 손실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그 자체만으로 해서 발생하는 사회적인 손실이 있어요. 그거 쫙 했었죠. 손실 대비 적립금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하는, 예를 들어서 암보험 하나, 암 리스크, 자동차 사고 된 리스크 하나만 10만 명이 한다 할지라도 돈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하게 되죠. 그렇죠? 그러잖아요. 이게 훨씬 더 큽니다. 이 리스크의 부작용 중에. 그러잖아요. 근데 보험이 개입이 되면 어때요? 요걸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이것도 해결해 주죠. 둘 다 없애준다고 해봅시다. 요게 더 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요게 없어진 혜택이 더 크겠죠, 당연히. 이해가 되죠? 이건 뭐예요? 논리의 문제입니다, 사고력에. 책에는 직접적 기술되어 있지 않지만. 이 문제 좋은 문제 같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2번 맞습니다. 근데 2번 어때요? 여러분이 2번 잘 모를 수도 있죠. 그쵸? 아닐 것 같아요. 그럼 세모예요, 세모. 알겠습니까? 근데 1번은 확실히 틀려 있죠. 그러잖아요.
넘어가요. 그 다음에 3번. 보험이 사라지게 될 경우 대출 금리는 지금보다 더 높이 올라가게 된다. 당연하죠. 보험이 있어서 이걸 줄여줘서 줄여두고 있는데, 그 1번이 여기입니다. 알겠죠? 3번은? 1번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여기 깎여서 리스크 프리미엄이 조금인데, 보험이 사라지면 이게 다 리스크 한 단위가 추가적으로 보험이 없어지니까 다시 더해져서 확 증가해버리겠죠. 그렇잖아요. 대출 금리 올라가겠죠. 그래서 3번 맞습니다. 동그라미. 4번. 보험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제조업 및 기타 금융산업 분야들 역시 지금의 규모보다 더 적었을 것이다. 그죠? 리스크의 존재함으로 해서 있잖아요. 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이 일어나서 경제 위축이 된다 그랬죠. 그렇잖아요. 대출금리도 올라가겠죠. 대출 올라가면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은 조금밖에 안 되겠죠. 그렇잖아요. 은행 산업 다 줄어들게 되겠죠. 그죠? 제조업도 줄어들게 되겠죠. 왜? 금리가 비싸니까 돈 빌리기 힘들잖아요. 돈을 많이 잘 빌릴 수 있어야지 산업도 육성이 될 거 아니에요. 활성화될 거 아니에요. 줄어들게 되겠죠. 그렇죠? 연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4번 맞죠. 그럼 뭐요? 아, 요놈 맞는 거구나. X가 문제죠. 그렇죠? X 1번. 그래서 답이 1번이 되는 겁니다. 9번. 다음 중 품행적 하자들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가장 적은 것은 1번 예정표율 방식이죠. 이 예정표율 방식은 수업에 설명 안 했지만 제가 사례를 들어줬죠. 이 건물이 기본적으로 했대요. 표준요율에 시작이 되는데 나머지 체크리스트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 이 건물이 목조 건물인가 콘크리트 건물인가,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는가 없는가,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소방서가 가까이 있는가 없는가. 이게 전부 다 뭐와 관련된 겁니까? 물리적 하자드. 알겠죠? 이게 손실 발생 가능성 및 규모를 증대시키는 물리적 하자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보여줌을 썼대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계약조례금, 그 물리적 하자드의 감소를 유도할 수 있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하자드가 높으면 보험료 높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기획관리자들은 어때요? 보험료를 낮추려고 하잖아요. 그럼 어때요? 여기 나와 있는 이 하자드, 물리적 하자드를 감소시키거나 제거시키면 되잖아요. 낮추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보험료가 감소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표율은 어때요?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물리적 하자드 감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주로.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전부 다? 예. (2번) (3번) (4번) 전부 다 뭡니까? 품행적 하자드를 감소시키는 요소가 다 들어있죠. 그죠? 일부 보면 뭐예요? 품행적 하자드와 도덕적 하자드, 도덕적 위태 전부 다 감소시킵니다. 그 다음에 경험요율 방식은 뭐예요? 품행적 하자드 감소시키죠. 소금요율 방식 역시 품행적 하자드 감소시키죠. 여기 포인트가 맞춰져 있죠. 그래서 2번, 3번, 4번은 어때? 전부 다 2번만 약간 아리께 아래지만 확실히 품행적 하자드 요소가 있죠. 감소시키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건 세모. 3번, 4번 품행적 하자드 감소시키죠. 4번만 어때요? 예, 감소시키죠. 아니, 1번만 감소시키는 효과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9번의 답이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자, 맥시멈 프로버블 로스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써 있나요? 그러나요? 요소? 내가 왜 거기에는 바로 했지? 내 폰에 요소라는 실장님이 고쳐주신 것 같으네요. 요소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이게 뭘까요? 여러분 있잖아요. 맥시멈 프로버블 로스나 파서블 로스나는 항상 영어를 보십시오. 알겠죠? 국문 표기 방식이 매우 헷갈립니다. 그 다음에 영어로도 MPL이냐, PML이냐, 막 이게 있잖아요. 이거 웃기는 겁니다. 알겠죠?
뒤에 풀 네임을 다 써줘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MPL은 다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예 외지도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건 맥시멈 프로버블 로스고, 그 다음에 이건 파서블 맥시멈 로스다만 누가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웃기는 거죠. 맥시멈 파서블 로스라는 것도 있잖아요. 파서블 맥시멈 로스하고 영어상 똑같습니다. 의미가. 반드시 그렇게 써야 되는 법칙이 없어요. 알겠죠? 달리 쓴다고 뜻이 달라진 게 없어요. 하나도. 알겠죠? 중요한 거 뭐냐? 맥시멈이냐 로스에냐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뭐예요? 이게 프로버블이냐 요게 파서블이냐가 중요합니다. 알겠죠? 이 프로버블은 뭐냐면 있잖아요. 야, 쟤 이번에 시험 합격할 것 같아? 영어로 물어봤는데 있잖아요. 상대방이 프로버블이 그러면 어때요? 개연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개연성,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꽤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파서블이 그러면 어때요? 운이 좋으면 해가 동쪽에서 뜨면 아니 해가 동쪽에서 당연히 뜨는 거고 파서블리는 있잖아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해라는 거예요. 그래 발생 확률이 0은 아니지. 합격할 확률이 0은 아니지. 알겠습니까? 영어에서 이 두 개 우리나라는 전부 다 가능성으로 표시되지만 영어권 사람은 이 두 개를 명확하게 뚜렷하게 차이를 느낍니다. 파서블은 뭐예요? 이론적으로나 가능한 거예요. 현실적으로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알겠죠? 우리 있잖아요. 이론적으로는 광속의 50%에 달하는 있잖아요. 비행선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요. 현실적으로는 못 만들잖아요. 이론적으로 어떻게 가능하신 줄 아십니까? 네. 암흑물질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됩니다. 암흑물질을. 모르나요? 우주에 암흑물질이라는 게 있어요. 예. 은하가 있잖아요. 자체 중력과 회전력으로 만들어내는 은하가 있잖아요. 그 형태를 형성할 수가 없어요. 맨 처음에 과학자들이 관찰하고 은하가 모여있고 가운데를 중심 별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회전하잖아요. 그래서 회전하는 원심력과 중심부가 끌어다니는 이게 구심력이죠. 이 두 개의 작용에 의해서 은하가 형태를 이루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슈퍼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있잖아요. 은하가 형성이 되는 게 전부 다 뿔뿔이 흩어져서 상계에서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별들이.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되지 생각해 봤는데, 누군가 그 생각을 했었죠. 은하가 이렇게 있잖아요. 돌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 구심력이 있고 원심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들을 젤리 같은 형태의 물질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어서 그것들이 이 틀을 형성해주고 그 안에 은하가 있는 거예요. 별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에 어때요? 그 물질에 의해서 은하들이 산계되는, 흩어져 버리는 별들이 여기 방지되게 될 거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추정이 된다면은 이 암흑물질 같은 경우는 이게 에너지 가지고 물질이기 때문에 이것도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어때요? 빛을 굴절시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구도 중력이기 때문에 빛을 굴절시키거든요. 모든 물질은 중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빛을 굴절시킵니다. 따라서 이 은하 뒤에 있는 이쪽에 있는 뭐죠? 예를 들어서 그 빛이 이렇게 오잖아요. 이쪽을 지나가면 이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쫙 가는 게 아니라 빛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때요? 여기서 관찰을 해도 이 가려서 보이지 않는 이쪽 은하 있잖아요. 이 앞에 있는 은하, 이 뒤에 있는 은하, 이 은하에 있잖아를 관찰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우고 실제로 관찰해 보니까 실은 그런 현상이 발생했어요. 관측이 됐어요.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보이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이 우리 은하를 있잖아요. 별들을 감싸고 있는 미지의 물질이라 해서 그것을 암흑물질이라고 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암흑물질의 힘을 계산한 거예요. 우주 전체를 계산하고 에너지나 이걸. 그래서 이 암흑물질을
이게 에너지온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그 암흑물질을 있잖아요. 에너지온으로 바꿀 때 나오는 에너지를 계산한 거예요. 어마어마합니다.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어때요? 1g인가 1kg 만들려면 미국 전체 경제를 다 때려 부숴서도 안 됩니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그 암흑물질을 만들어내가지고 있잖아요. 인류가 에너지원을 사용하면은 엄청나게 빠르잖아요. 광속의 막 50% 이런 뭐냐면 그 우주선 속스피드를 낼 수 있대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건 어때요? 파서블한 겁니다. 근데 개연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프로버블 하지 않아요. 이게 되나요? 이게 되죠. 설명이 너무 거창했습니까? 다른 내용 전부 까먹어버린 것 같은데? 너무 까먹어버린 것 같은데? 기억하세요? 알겠죠? 요 두 개를 기억해야 됩니다. 맥시멈 파서블로스는 실은 뭐예요? 완전 100% 전손입니다. 최악의 손실이에요. 상상할 수 있는, 가정할 수 있는 최악의 손실입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프로버블 로스는 뭐예요? 현실적으로 손실이 발생하는 패턴을 봤을 때 현실적으로 가장 큰 손실의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것은 현실적으로 발생 가능한 프로버블한 최대치 손실이죠. 이해가 됩니까? 그겁니다. 요 개념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자, 이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근데 이것은 프로버블 로스죠. 그렇죠? 손실이 0부터 있잖아요. 100억까지예요. 맥스. 그러면 이 100억이 뭐예요? 이게 파서블 로스입니다. 프로버블 로스는 뭐예요? 요 사이에 있겠죠. 이 사이에 어디인가에 프로버블 로스가 있겠죠. 그죠? 근데 이 프로버블 로스를 어느 수준에서 결정할지는 있잖아요. 이게 실은 보험 가입금액, 가액 이런 게 전부 다 영향을 미쳐요. 보험계약 체결 관련해서. 알겠습니까? 이걸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맥시멈 프로버블 로스를 있잖아요. 0과 맥시멈 파서블 로스 사이 어떤 수준에서 결정을 지을지는 몇 가지 요소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이 고정되어 있지는 않아요. 알겠죠? 첫 번째는 뭐예요? 예. 리스크 관리자의 리스크 관리에 대한 태도입니다. 겁이 더 많아. 더 소심해. 다른 말로 더 리스크 회피적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예.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것은 거기에 대비하고 가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맥시멈 프로버블 로스 수준이 맥시멈 파서블 로스 수준보다 리스크 회피 태도가 더 강한 리스크 관리자에게 있어서 더 근접합니다. 알겠죠? 배짱이 있다 그러면 어때요? 여기 또 내려가고. 이게 되죠? 되게 털털한 사람도 팍팍 밟잖아요, 운전할 때. 이게 덜 리스크 회피적입니다. 덜 리스크 회피적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배짱이 있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보면 덜 합리적인 겁니다. 덜 합리적인 거예요. 덜 합리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약간 바보 아닌가? 그럴 수 있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3번은 뭡니까? 예, 맞죠? 4번 뭐예요? 하자드 수준입니다. 아무래도 있잖아요. 똑같은 자동차를 타고 갈지라도 빙판길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손실의 규모가 더 크겠죠. 하자드 수준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렇죠? 똑같은 자동차이다. 그래서 하자드 수준은 영향을 미칩니다. 알겠죠? 같은 건물이지만 있잖아요. 소화기가 배치됐을 때하고 소화기를 빼버렸을 때하고 맥시멈 프로버블 로스는 당연히 바뀌어야 되겠죠. 그죠? 하자드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4번 맞습니다. 2번 손실의 분산은 뭐예요? 변동폭이 크다는 거잖아요. 미래 손실의 프로버블 로스를 예측을 하는데 이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예측은 이렇게 했지만 이렇게 적을 수도 있어. 그러면 어때요? 리스크 관리는 손실이 예상보다 작을 때에 대비한 것보다 어때요? 내 예상보다 더 큰 거에 대비한 게 합리적이잖아요. 그잖아요. 분산이 커버린다 그러면은 맥시멈 프로버블 로스. 손실의 분산이 크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측의 정확도가 떨어진단 말입니다. 알겠죠? 데이스토의 법칙을 왜 적용하냐? 예측의 정확도를 뭐예요? 높이기 위해서죠. 그렇죠? 그 말은 다른 말로 분산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알겠죠? 내가 예측이라는 실제치가 내가 예측한 그 근처에 있잖아요. 그 근처에서
가깝게 분산이 되지 멀리 분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그게 예측의 정확도가 높다는 말입니다. 알겠죠? 특정 손실과 관련해서 분산이 크다 그러면 어때요? 그 손실에 대한 예측의 정확도는 말 그대로 뭐예요? 예측은 예측에 불과할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안전한 안심이 될 상황에 대비하는 것보다도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게 더 낫겠죠. 그렇죠? 그럴 경우에 어때요? 맥시멈 프로볼 로스가 맥시멈 파서블 로스 수준으로 근접하게 됩니다. 알겠죠?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어때요? 1번 손실 발생 확률. 요게 답일지는 몰랐죠. 그죠? 요건 살짝 머리를 써서 수치 한번 대입하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손실 발생 확률이 높으면 무조건 여러분이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손실 발생 확률이 90%인데 맥시멈 파서블 로스가 100이지만 어때요? 손실 발생했을 때 수면은 30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그죠? 손실 발생 확률이 높다고 그래서 무조건이 있잖아요. 나쁜 거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있잖아요. 상대방 이야기하다가 상대방 입에서 침이 내 얼굴에 튀길 확률 100%잖아요.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죠? 손실 발생 확률이 낮은가 이거 상관없어요. 이 30이지만 중요한 거 어때요? 발생 확률이 30이지만 이게 정확도가 어떻게 되나 게 중요한 거잖아요. 손실 발생 확률이 90일지라도 있잖아요. 이 분산이 아주 작다. 그럼 거의 30 근처에서 실제 손실이 발생한다 그러면 어때요? 이거 뭐냐면 맥시멈 파서블 로스 맥시멈 프로볼 로스가 바뀔 수가 없잖아요. 그러잖아요. 단지 뭐에 의해서 바뀌어요? 이 확률의 정확도, 분산이 커버린다 그러면 어때요? 또 높아져야 되겠죠. 그렇죠? 확률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요게 영향을 안 미칩니다. 알겠죠? 미치는 경우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미치는 요소라고 볼 수 없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다음에 리스크 통제의 방법들 중 보험제도와 가장 중대한 관련성을 가지는 것은 무엇인가? 뭐예요? 1번 회피, 분리 및 다양화, 손실 통제, 리스크 결합. 3번입니다. 왜? 리스크 결합을 통해서 뭘 할 수 있어요? 데이스웨이 법칙을 적용할 수 있다고 했죠. 데이스웨이 법칙은 보험제도의 근간이 되는 거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12번. 다음 중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장 바람직한 보험 경영의 결과는 어때요? 보험 등식의 성립이죠. 보험 등식의 성립이라는 것은 보험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이 같아지는 관계인데 그냥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같아지는 관계죠. 그죠? 이걸 변형시키는 거죠. 그렇죠? 둘이 같으면 이 빼면 수입만의 지출이 0이란 말이죠. 그렇죠? 답은 뭡니까? 1번입니다. 그 다음에 13번입니다. 다음 중 보험료 산정 방식 중 순보험료 방식과 손실률 방식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요율 산정 방식은 무엇인가? 실은 여러분 있잖아요. 요 보기 예제 중에서 판단 요율을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예. 하나 빼고는 뭐예요? 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어요. 이 문제 답은 뭐냐? 결국은 3번입니다. 순보험료 방식과 손실률 방식이 뭡니까? 등급별 요율을 산정하고 뭐예요? 조정하는 방식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있잖아요. 공정요율, 개별요율은 뭐예요? 아니, 두 개가 아니고 공정요율은 뭡니까? 공정요율은 등급별 요율을 시작을 해서 개별 리스크들의 특성을 반해서 조정하죠. 그렇죠? 그래서 최종적인 요율을 결정돼서 부과시키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있잖아요. 공정요율은 있잖아요. 요 방식들하고 관련성이 있지만 어때요? 직접적이 아니라 간접적이죠. 한 달에 더 걸쳐 있죠. 그렇죠? 등급별 요율은 바로 직방이죠. 그렇죠? 4번 개별 요율은 뭡니까? 개별 요율은 판단 요율하고 공정 요율로 나눠져요. 근데 이 개별 요율 중에서 어때요? 공정 요율은 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죠. 직접적 관련성이 없을지라도. 근데 판단 요율은 뭡니까? 아무런 관련성이 없죠. 판단 요율은 리스크 수치가 너무 적거나 유니키하거나 손실 관련 통계 자료가 어때요? 너무 축적이 부족해서
어때요? 요율을 산정할 수 없는데 보험의 필요성은 필요하다. 크다 그러면 어때요? 언더레이터가 자신의 경험,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주관적인 판단에서 개별적으로 보험 요율을 확정시켜주는 그 방식을 판단 요율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순보험료 방식이나 손주율 방식하고. 그런데 어때? 직접적 관련성이라 있으니까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4번입니다. 케니 레이쇼. 요건 아냐의 문제입니다. 여기 수업시간에 했었죠. 그쵸? 케니 레이쇼 나와있죠. 케니 레이쇼는 문제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케니 레이쇼는 재산 및 배상 책임 보험의 그 보험회사의 인수 능력 대비 얼마만큼 적절하게 있잖아요. 바람직하게 실제로 리스크를 인수했냐를 측정하는 유명한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네. 켄이라는 있잖아요. 학자가 제안한 거예요. 연구자가. 자기 이름 따서 뭐냐면은 이걸 케니 레이쇼라고 했습니다. 이 케니 레이쇼는 있죠. 이 비율은 여기 자기 자본이 있죠. 그쵸? 자기 자본분의 보유보험료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케니 레이쇼는 자기 자본분의 보유보험료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수치가 나오겠죠. 그래서 보험회사에 있잖아요. 자신의 인수 능력 대비 적정한 리스크 있잖아요. 인수 능력 얼마나 바람직한 일반적으로 이 케니 레이쇼는 바람직한 것은 1보다 크고 3보다 작은 수준으로 가장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분야에 따라서 있잖아요. 이게 2가 될 수도 있고 그래요. 하지만 가장 포괄적으로는 1에서 3 사이가 가장 적합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케니 레이쇼가 있잖아요. 1보다 작다 그러면 어때요? 자기 자본 대분의 보유 보험료가 너무 적다는 거죠. 인수 능력 대비 영업 실적이 안 좋은 겁니다. 더 적극적으로 리스크 인수를 해야 된다는 거 알겠죠? 근데 3 이상이 돼버렸다 그러면 어때요? 이것은 자기 인수 능력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많은 리스크를 인수했어요. 그럼 어때요? 잘못하다가 보험금 다 못 주고 자기 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 위험한 거예요. 알겠죠? 이걸 알고 있으면 있잖아요. 자, 봅시다. 요거 딱 간단히 계산해 보면 되겠죠. 어떤 게 1과 3 사이에 있는지 보면 되겠죠. 그쵸? 자, 1번은 뭐예요? 0.5죠. 너무 적게 인수했죠.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해서 공부를 못해. 이 케이스입니다. 2번 뭐예요? 2번은 역시 0.8, 1이 못 되죠. 저는 머리는 좋은데 게을러. 그래서 이겁니다. 그 다음에 4번 뭡니까? 3이죠. 이건 뭐예요? 이건 이제 빨간불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위험한 겁니다. 근데 2번은 뭡니까? 2죠. 딱 사이죠. 중간. 바람직하죠. 이해가 되죠? 그래서 14번에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있죠. 15번. 다음 중 나머지 것들과 성격이 다른 보험은 전부 다 특징이 뭡니까? 공보험의 특성을 가지고 있죠. 예. 국가가 있잖아요. 국가가 직접 하든지 간접적으로 하든지 개입한 보험제도들이죠. 근데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사회보험이죠. 어떤 거예요? 산재보험. 나머지 세 개는 뭡니까? 국영보험이죠. 알겠죠? 국영보험입니다. 풍수의 보험이 나와 있는데 이 풍수의 보험은 민간의 위탁에서 하잖아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정부가 보험료의 50% 이상을 지원해 줍니다. 그렇게 개입을 해요. 정책 목적으로. 공보험의 성격이 있어요. 풍수의 보험 이게 출제 문제 나왔죠. 풍수해, 바람하고 비, 물, 홍수해로 인한 피해만. 물은 이제 폭풍도 있고 바람에는 뭐 풍랑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보장해 줄 것 같지만 이상하게 여기 뭐냐면 지진 담보가 들어있죠. 말도 안 되죠. 그렇죠? 역사적 연역을 알아야 됩니다. 이 풍수해 보면 우리나라에 도입되는 그 시점과 근접해서 일본에서 뭐가 일어나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쓰나 계속 후쿠시마 사태 지금 막 우리나라 승소했죠, 그렇죠? 후쿠시마 원전 사태 방사능 관련해 가지고 해일이 20m짜리가 왔대요. 원자력 실은 지진에 의해서 그게 생긴 게 아닙니다. 지진으로 유발된 해일이 덮쳐서 원자를 덮어버린 거예요. 그럼 합선도 일어나서 기계가 고장나겠죠. 그래가지고 이 사태가 난 거예요. 우리나라는 안전해요. 우리나라도 그 전에는 있잖아요. 그런 높이 정도의 그 쓰나미가 올 거라고 예상을 못했어요. 그런 경험이 없었으니까. 지진 자체로는 원자력 발전소를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근데 해일이 물이 넘어와 버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건데,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우리나라는 이 방파제 있잖아요. 해일에 대비하는 게 모든 원자력 발전소에 그게 대비가 돼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이걸 30m 수준 대비로 이것을 뭐냐면은 보강을 했대요. 안전합니다. 안전해요. 그리고 엄밀히 말해서, 그래서 그거 관련해 가지고 있잖아요. 요 지진을 담보에 집어넣은 겁니다. 알겠죠? 지진이 풍수해 보면 담보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6번. 다음 중 보험제도로 인정받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보험의 기본적인 속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1번입니다. 피보험 이익의 원칙이에요. 이것도 교재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죠. 보험제도로 인정받는 것과 있잖아요. 그 보험제도가 있잖아요. 보험제를 운영함에 있어서 지켜야 되는 규칙하고는 다른 거예요. 알겠죠? 여기서 묻는 질문의 요지는 뭐예요? 그 제도가 보험제도로 인정받기 위한 요소들 중에 요소들을 묻는 겁니다. 알겠죠? 피보험 이익의 원칙, 손실전보의 원칙, 대의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이 뭐예요? 보험제도로 인정이 된 차후에 있잖아요. 그 보험제도를 건전하게 유지하고 운영시키기 위해서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될 원칙들인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리스크 전가라고 해서 모두 다 보험이 먼저 보험제도로 인정받지 않잖아요. 그죠? 그게 이 요소들 차이 때문에 그런 겁니다. 첫 번째 뭐예요? 리스크 전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리스크 결합입니다. 그다음에 리스크 결합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여기 생략됐지만 대의수의 법칙이 적용하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세 번째 여기 없지만 대의수의 법칙의 적용입니다. 대의수의 법칙을 적용한 이유는 뭐예요? 미래 손실을 정확하게 예측해서 그걸 뭡니까? 보험료 형태로 전환시킨 다음에 모든 계약자들한테 분담시키려고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 보험의 원칙 중에 하나가 뭐예요? 계약자들 간에, 리스크 집단 내의 계약자들 간의 손실의 분담입니다. 여기는 안 냈지만 그게 있어요. 교재 다시 보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 어때요? 손실이 발생하면 어때요? 고의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죠. 우연 발생적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합니다. 또 하나 뭡니까? 우연 발생적인 손실에 대해서 보상할지라도 재산보험의 경우에는 또 배상책임보험의 경우에는 상당히 엄격하게 뭡니까? 손실전보의 원칙, 즉 실손전보의 원칙을 지켜서 보상해 주죠. 그죠? 그래서 이것들이 뭡니까? 포괄적인 의미에서 보험의 요소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2번, 3번, 4번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입니다. 다음 중 리스크의 동질성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손인이 같아야 되는 건 상식이겠죠. 그죠? 손인이 다르면 동질하지 않잖아요. 그잖아요. 이건 손인이 갖는 문제는 그거예요. 이게 사람이냐, 짐승이냐. 짐승이냐, 사람, 둘이 벌써 달라버리잖아요. 그잖아요. 이게 동질성의 요건은 보통 일반적으로 손인이 동일해야 됩니다. 1번. 이 손인에 의해서 손실이 발생하는데 같은 손인일지라도 리스크가 상이할 수 있어서 있잖아요. 여기 상이하는 리스크끼리는 서로 달리 구분해서 동질의 리스크끼리 구분해 줘야 된다 그랬죠. 그 구분 요소가 뭐라 그랬어요? 하자드라 그랬죠. 하자드의 정도에 따라서. 근데 이 하자드는 뭐에 영향을 준다 그랬어요? 손실 발생 확률과 규모에 영향을 주는 거라 했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있잖아요. 동질성은 크게는 손인과
하자드에 의해서 동질성 여부가 따져지는데, 식별되는데, 하자드는 손실 발생 확률과 규모의 요소에 영향을 미치죠. 그렇죠. 그래서 세부적으로는 요 세 가지에 의해서 뭡니까? 예. 그 리스크가 동질의 리스크나 이치적인 리스크가 구분이 됩니다. 이 외에는 문제예요? 아니면 조금 이해하고 있으면 당연히 상식적인 문제입니까? 상식적인 거죠. 새로 접하신 분들이 많겠지만 확 접수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17번의 답은 3번입니다. 알겠죠? 손의 분산입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입니다. 손실정보의 원칙과 관련된 다음의 설명 중 올바르지 않는 것은 보험제도에 있어서 손실정보의 원칙의 적용은 피보험이익이 존재할 경우 가능하다. 맞죠? 왜? 손실정보의 원칙은 실손을 보상한다 그랬는데 피보험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면 어때요? 실손 자체가 발생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길 건너 지나가다가 보이는 건물에 대해서 내가 피보험이익이 없잖아요. 따라서 그 건물에 불이 날지라도 나는 실손을 입은 게 없잖아요. 따라서 어때요? 예. 실손 정보의 원칙을 피보험이익이 없으면 적용할 수가 없죠. 다른 말로는 어때요? 피보험이익이 존재할 때만이 실손이 존재하므로 실손 정보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이거 좀 여담인데 여러분 있잖아요. 우주는 물질계든 정신계는 아주 뭐냐면은 어떤 법칙에 의해서 규정이 되는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정신적인 법칙인데 그게 논리의 법칙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의 명제는 반드시 두 가지 사실을 명확한 사실을 말해줍니다. 이걸 뭐냐면 우리가 고등학교 때 명제할 때 역이 대우해서 했었죠. 그렇죠? 명제가 참이면 어때요? 역과 이는 참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그때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하지만 명제가 참이면 어때요? 대우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참이죠. 그죠? 그래서 있잖아.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한 문장이 기술되어 있으면은 생각 있는 사람들은 그 문장이 기술되어 있는 다른 참도 인지해냅니다. 알겠습니까? 피보험 이익이 있어야 손실정보의 원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잖아요. 그럼 다른 게 또 나오는 거예요. 역은 있잖아요. 손실정보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면 거기는 뭐가 없는 거예요? 예. 그 대우로 해도 되는 거예요. 내가 앞문장을 뭘로 기술인지 생각이 안 나서. 이해가 되나요? 피보험이익이 존재해야지 손실정보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 손실정보의 원칙 적용할 수 없으면 거기 뭐가 없는 거예요? 피보험이익이 없다. 이거 근데 케이스는 틀린 경우가 있긴 하네요. 평가보험에서. 그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여기는 좀 안 맞지만 그러한 경우가 많이 존재해요. 알겠죠? 이것은 이제 예외 케이스를 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게 적용이 안 되지만 이 명제만이 만약에 주어지잖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있잖아요. 손실정보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으면 거기에는 피보험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알겠죠? 피보험이익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정보의 원칙 적용시키지 않은 경우는 뭐예요? 그 명제 밖으로 나가서 예외를 만들어 놓은 거죠.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해가 되죠? 이해가 안 되나요? 어렵나요? 그럼 잊어버리세요. 지워버리세요. 지워버리세요. 근데 그걸 여러분이 굴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런데 제가 방금 뭐라 그랬어요? 여기 명제가 참이면은 여기 참인지 이가 참인지는 어때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르다 그랬죠. 그렇죠? 그건 논리적으로 따져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 상황에 케이스에 해당되는 지식을 가지고 논리력을, 사고력을 가지고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까? 그 조합을 여러분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문장을 보잖아요. 그럼 그거 하나만 보고 그런가 보다 넘어가는 게 아니라 관련 지식을 가지고 그 문장의 내용을 있잖아요. 그 문장이 맞다면은 그 문장의 내용을 세 가지 다른 형태로 있잖아요. 바꿔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판단해야지 어때요? 그 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충분한 학습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한 문장의 내용만 탁 이해하고 넘어가면 어때요? 나는 그 한 문장 다 이해하고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보통 사람 어때? 그 정도 수준, 난 공부 다 했다고 생각하잖아요. 다 한 게 아니라 그건 뭐예요? 기본적인 학습을 맞춘 겁니다. 알겠죠?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시험 문제가 그 기본적인 학습을 넘어서가는 그 범위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됩니까? 이 논리를 여러분이 잘 알고 있으면은 문제를 분석해서 답을 추려내는데도 또 도움이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있잖아요. 2번. 자. 생명보험은 손실전보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당연하죠. 왜? 피보험 이익을 우리나라에서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올바른 겁니다. 3번. 손실전보의 원칙의 핵심은 초과보상의 금지에 있다. 요거 맞습니다. 일반인들 많은 경우 이것을 인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있잖아요. 실손보다 부족하게 보상한 것도 어때요? 실은 손실전보의 원칙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손실전보의 핵심은 초과보상을 통한 초과이익을 발생함으로 인해서 보험문제가 생기게 되는 있잖아요. 그걸 막기 위한 겁니다. 핵심은 초과보상을 막는 거예요. 알겠죠?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배상책임보험 분야의 경우 피보험이익의 크기를 특정할 수 없기에 손실전보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 반 섞어놨죠. 그렇죠? 계약 체결 시에만 특정할 수 없습니다. 알겠죠? 피보험이익의 크기를. 그런데 손해가 발생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법원 재판 거쳐서 확정 판결이 땅땅 나서 얼마 배상하시오, 10억 배상하시오 딱 하면 어때요? 그때는 확정되죠. 피보험이익의 크기 얼마요? 10억. 그죠? 그래서 어때요? 보험에서 그 10억보다 크게는 배상을 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알겠죠? 그래서 그 10억을 기준으로 손실전보 원칙을 적용합니다. 자, 19번. 보험자 대위와 보험 이부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올바른 것은? 자, 대위권의 획득과 이부의 효과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발생한다. 이건 뭐요? 우리나라의 경우 위부에만 해당이 됩니다. 대위권은 어때요? 의사표시와 상관없이 보험금 지급을 다 완료하면 생겨요. 알겠죠? 자동적으로. 대위권은. 근데 위부와 관련돼서 있잖아요. 영국의 경우는, 왜 저는 영국과 비교를 해라 그냥 이해를 안 가는데, 아마 해상보험이나 이런 보험들은 대부분 위부가 해상보험에 있거든요. 영국 기준을 따릅니다. 네. 영국이 뭐냐면 해상제패를 통해서 대영제국을 건설했잖아요. 영국이,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데요. 인류 역사상 가장 광활한 영토를 점령하고 지배한 제국은 어떤 제국일까요? 우리는 징기스칸 몽골 제국을 생각하잖아요. 그죠? 아시아이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대영제국입니다. 대영제국이 가장 광활한 영토를 점령하고 100여 년 동안 지배한 나라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아프리카의 대부분, 중동의 대부분, 그리고 있잖아요. 인도 전체. 그 당시에 영국이 지배한 인도는 지금 인도가 아닙니다. 지금 인도 플러스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근데 왜 지금 이 세계로 쪼개졌냐면요. 이 광활한 땅 인도였는데 식민 지배가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겠어요. 놓고 가서 뒤에 인도가 강해지면 무섭죠, 인도가. 그래서 인도를 쪼개서 지네들끼리 싸우게 해서 영국에 대해서 복수를 못하게 하려고 종교활동 조장해가지고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지금 인도로 쪼개버린 겁니다. 진짜 영리하죠. 교활하죠, 여우처럼. 인도 입장에서 그러지만 그 땅, 그 다음에 뭐예요? 지금은 호주. 지금 호주가 서유럽보다 더 큽니다. 그만하든지. 그 다음에 뉴질랜드. 그 다음에 지금의 북아메리카 있잖아요. 캐나다, 미국 포함하면 전체.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 중에 있잖아요. 딱 미국만 하면은 대한민국의 정확히 100배입니다. 근데 캐나다는 100배가 넘겠죠. 어마어마한 영토를 지배했어요. 근데 그 지배를 뭘 바탕으로 했어요? 해상을 바탕으로 한 겁니다. 바다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영국이 이 해상 세력으로 대두되면서 이 대영 제국을 건설했기 때문에 전 세계 해양을 다 제패했겠죠. 따라서 해상과 관련된 모든 사역, 무역 전부 다 영국이 제패한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영국에 있어서 해상 사업은 국력의 극기관이었어요. 그래서 해상 리스크를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영국에서 해상보험이 엄청나게 발전하게 되고 거기서 완성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후로 있잖아요. 전 세계 해상보험과 해상과 관련된 규칙은 다 영국의 표준을 따릅니다. 지금도 그래요. 알겠죠? 그 배경 때문에 지난 기출문제에 대해서 영국의 일부, 우리나라 일부 하잖아요. 기가 막히잖아요. 알고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제 책에 그 수업에서 다 정리해 놨었죠. 그렇죠?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있잖아요. 2번. 둘 모두 피보험자의 권리를 보험자가 획득하는 것과 관련된다. 이건 논란의 여지가 없지, 맞죠? 그렇죠? 권리 획득과 관련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둘 모두 보험금의 지급이 완료된 이후에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획득할 수 있다. 이건 어디에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대위권에만. 알겠죠? 대위권에만. 근데 여기서 여러분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주의해야 될 게 있잖아요. 여기 보험금 지급 완료라고 했을 때 이 보험금이 있잖아요. 전부 보험금도 상관없고 일부 보험금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내가 지급해야 될 보험금만 다 지급하면 돼요. 알겠죠? 그 지급한 보험금이 있잖아요. 실제 발생한 손실 전부가 다 해당인지 안 되는지 상관없어요. 지급을 완료했으면 내 책임을 다 했으면은 그 보험금 한도 내에서 내 대위권 획득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위부는 어때요? 보험금 지급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때요? 피보험자 또는 계약자가 이후에 통지를 하면은 바로 위부가 성립이 돼버리죠. 그렇죠? 영국은 다릅니다. 피보험자가 통지한 뒤에 있잖아요. 보험회사 그 통지를 받고 검토한 데 승낙을 해야지만이 그때부터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것도 정리가 돼 있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있잖아요. 여기서 해주고 싶은데 시간이, 그쵸? 시간이 2시 반에 끝났어야 되는데 20분을 안 갔는데 지금 3시가 됐어요. 저는 더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막 불안해할까, 피곤할까봐. 좀, 약간 좀, 어떤 건 너무 디테일하게 안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둘 모두 보험자가 보상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권리의 취득이 가능하다. 이건 어디에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건 대위권입니다. 위부는 있잖아요. 위부는, 자, 위부를 통해서 피보험자가 포기한 보험 목적물의 가치가 있잖아요. 보험회사 지급한 보험금보다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문제풀이반에서 혜택한테 배가 납부됐을 때 이야기했었잖아요. 그쵸? 2천억짜리가 혜택한테 납부됐어요. 배는 쌩쌩하잖아요. 근데 보험이 1,500 가입했어. 그럼 이 경우는 선주들은 위부로 해버립니다. 그럼 1,500 받죠. 왜? 위부 안 하면은 배는 멀쩡하지만 2천억 사라지고 한 푼도 없는 거잖아요. 차라리 위부하고 이거 보험회사 넘기고 어때요? 1,500이라도 받는 게 낫잖아요. 여러분 2천억 손해보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은 500억 손해보는 게 낫습니까? 그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이게 여우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야, 내가 이거 2천억짜리 가서 뺏어와야 돼. 사자처럼 하다가 혜택한테 잡혀 죽겠죠.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험회사는 어때요? 이걸 딱 보고 검토하죠. 이게 수지 타산이 맞는지. 내가 남겠는데 하고 어때요? 이부를 받아들이고 영국 같은 경우입니다. 우리나라가 아니라 1,500 주고 어때요? 그러면 이 배를 찾아오면은 이익이 찾아서 팔면 500억이 남게 되죠. 그쵸? 그죠? 그럼 이 500억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200억쯤 이용해서 여러분 영국의 사스나 미국의 실이나 델타포스나 또는 데브그루 있잖아요. 데브그루 6나 이게 데브그루 6는 있잖아요. 네이비실에서 가장 최정예 팀이에요. 그 출신들로 구성된 용병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200억 이 배를 제적하게 납표된 이 배 있잖아요. 이 배를 그대로 찾아오면은 200억 줄게 그래요.
그럼 이 사람 200 받고요. 목숨 걸고 가서 해적들 다 죽여 찾아옵니다. 그럼 이게 배 팔고 500억 남잖아요. 그죠? 200억 주고 본인이 어때요? 300억. 이익이 남죠. 알겠죠?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위에는 보험회사 지급한 보험금보다도 획득한 가치가 더 클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요걸 딱 하면 이거 헷갈리지 않겠죠? 그쵸? 그겁니다. 여러분, 외국에서는 용병이 굉장히 흔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이게 없잖아요. 흔해요. 심지어는 최강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있잖아요. 미 정부도 용병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51구역이라고 들어봤죠? 미국 네바다주에 있는, 뭐, UF 출몰한 것처럼 보이고, 거기, 외계인 거기 지하실에 뭐냐면 감금시켜 놓은 뒤에 강제 고문하고 있다고 알려진 곳이 있잖아요. 거기 경우는 미국 군인을 시킨 게 아니라 용병을 사용합니다. 사실 거기 있잖아요. 거기는 편말이 있어요. 여기 더 이상 들어오면은 사살할 수 있다는 표지판이 있어요. 진짜 들어가가지고 접근 금지 명령 위반하잖아요. 바로 쏴버립니다. 상당히 많은 궁금해서 미국인들 있잖아요. 궁금해서 가가지고 더 오면은 발포한다 그랬는데 설마 쏠까 강제받아 있잖아요. 용병들은 가치 없어요. 바로 많이 죽었습니다.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유튜브에도 있고 그러죠. 가족이 혹시나 거기 갔다가 그 용병들 나타나가지고 막 손 들고 있고 아마 한 명은 쓰러져 죽었을 겁니다. 외국에서는 용병 문화가 특히 서양권에서 서구권에서는 수천 년 기원 전부터 있잖아요. 기원 전부터 유럽에서는 용병을 정말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게 전통이에요, 전통. 자, 그 다음에 있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답이 2번이죠. 1번, 3번, 4번은 왜 틀렸는지 설명됐죠, 그쵸? 자, 그 다음 20번입니다. 10분만 더 하고 좀 쉽시다. 괜찮죠? 그리고 다시 또 갑시다. 자, 20번.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올바르지 않는 것은 1번. 보험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최대 선의가 요구되어지는 것은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정보 비대칭성의 문제가 다른 일반 산업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이 액면 그대로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일반 모든 상거래에서는 있잖아요. 신의성실의 원칙은 기본 원칙입니다. 알겠습니까? 보험뿐만 아니라 모든 거래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은 기본이라고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보험에서는 여기 utmost good faith라고 합니다. 최대 신의성실 원칙. 일반적인 상관행에서 요구되는 신의성실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최대의 신의성실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 이유는 뭐예요? 다른 산업에 비해서 정보 비대칭성의 문제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금반원의 원칙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보강하기 위한 것이다. 맞습니다. 금반원이 뭐예요? 말 뒤집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게 신의성실 어긋나잖아요. 그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 처음에는 됐다 그랬다가 지한테 불리하니까 안 돼. 이게 말 뒤집는 거잖아요. 이건 신의성실의 원칙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원칙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자, 계약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은 주로 진술, 은폐, 보증 등으로 그 실현이 담보되지만 보험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은 어때요? 주로 감독 및 규정에 의해 그 실현이 담보된다. 맞습니다. 계약자가 보험계약에 임함에 있어서 있잖아요. 신의성실, 성실하게 임하기 위해서 어때요? 그렇게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요. 진술, 은폐, 보증이라는 제도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 중에서 제일 센 게 뭐라고 그랬어요? 보증입니다. 보증은 사소한 거 하나라도 위반하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큰일 나요. 사소한 것에 목숨 걸고 보증을 위반하는 게 진짜 사소한 거에 목숨 걸 수 있는 겁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진술이고 은폐는 상당히 관대하게 적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있잖아요. 4번 보험계약 체결을 위해 필요한 정보에 있어서 보험자가
일방적인 보험 정보의 부족에 처하게 됨으로 인해 파생되는 원칙이다. 반만 맞죠. 그죠? 보험자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제도 보험자에 대한 정보가 터무니없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있잖아요.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사기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도 보험계약자 상대로 사기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계약의 내용을 아주 불완전 판매할 수 있고 보험료 지나치게 과도하게 매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때요? 곧 망하는 보험회사인데 어때요? 그냥 보험상품 판매할 수 있죠. 그거 사서 감치고. 그래서 보험회사도 보험계약자를 속일 수 있습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뭐예요? 감독이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4번은 3번의 아류입니다. 내용이. 4번 틀린 겁니다. 알겠죠? 자, 21번. 보험계약의 특성 중 부합계약의 특성으로 올바르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부합계약은 뭐예요? 이미 보험회사가 만들어낸 여러 가지 보험계약의 내용을 소비자가 보고 그 중에 어때요? 골라야 되는데 어떤 걸 골라요? 내 마음에 부합되지 않은 거? 아니죠. 내 마음에 쏙 든 거. 그죠? 내 필요에 쏙 부합하는 거. 그죠? 그걸 골라서 계약을 체결하죠. 그래서 그걸 부합계약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것은, 자, 여러 개를 미리 만들어 놓죠. 표준화되어 있겠죠? 그죠? 그래서 1번은 어때요? 맞습니다. 보험계약의 표준화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든 보험의 분야는 부합계약의 방식을 기본으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다. 이거 어때요? 여기 틀립니다. 부합계약은 가계보험, 개인보험입니다. 네. 기업보험은 있잖아요. 기업마다 리스크가 상이하기 때문에 첫 번째, 표준화된 증권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 있잖아요. 기업은 리스크관리 담당자, 즉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와 개별적으로 협상해서 어때요? 자기에게 꼭 맞는 보험계약을 디자인하고 싶어 합니다. 계약을 체결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런 능력과 시간과 돈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기업보험 같은 경우에는 부합계약 방식이 아니라 개별 협상을 통해서 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산업과 관련해서 있잖아요. 특정 산업에 속해 있는 특정 기업과 관련 리스크는 보험회사보다 누가 더 잘 알아요? 그 산업 관계자가 더 잘 알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모든 보험 분야에서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뭡니까? 이것은 가계보험, 개인보험에서 이게 적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아닐지라도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근데 기업보험에도 이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잖아요. 모든 보험은. 근데 어쨌든 아리까리하잖아요.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뭐요? 1번 동그라미 틀린 건 아니잖아요. 아리까리 세모. 이상한데 이거 세모예요. X 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3번 부합계약의 방식은 보험거래와 관련한 거래 비용을 절감시킨다. 당연하죠. 그렇죠. 표준화되어 있으니까. 쉽게 빨리빨리 치니까 맞죠. 확실히. 4번 부합계약 방식으로 인하여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분쟁의 소지가 있지만 동시에 분쟁의 해결이 용이해지기도 한다. 맞죠.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해 놨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랬죠. 그렇죠. 그게 분쟁입니다. 소지가 높죠. 그죠? 하지만 동시에 어때요? 내가 산 보험계약 다른 사람도 산 거잖아요. 그 사람하고의 관계 있을 때 이 문제가 생길 때 이걸 어떻게 해결했는가 그것만 살펴보면은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분쟁 해결이 쉽습니다. 접선했죠. 그죠? 맞죠? 그럼 2번 뭐요? 틀린 건 아니고 틀린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요놈이 틀렸겠구나. 이해되죠? 답이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21번. 다음 중 보험증권의 기재부문의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이 기재부문은 계약의 선언 부분이라고도 합니다. 그죠? declaration. declare 하는 거, 선언하는 거요. 선언은 뭐예요? 보험계약이 체결됐음을 선언하는 거죠. 그쵸?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이미 체결된 것을 선언한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보험증권은 보험계약의 성립 요건이 아니에요. 알겠죠? 선언이라는 거예요. 근데 선언할 때 보험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이렇게 할 뿐만 아니라 뭐예요? 보험계약이 어떠한 내용으로 체결됐다는 것을 선언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약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이 선언 부분에,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는 이 선언 부분에 반드시 기입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중요한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해서 성립된 보험계약과 관련해서 중요한 내용을 기입했다는 그 점에 포인트를 맞추면 어때요? 이 선언 부분이 기재 부분이라는 이름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두 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전혀 다른 명칭이 같이 쓰게 되는가? 알고 보면은 너무 당연하죠. 그쵸? 기재 부분에는 뭐예요? 보험대상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보험료 당연히 얼마나 있어야 되겠죠. 보험기간도 있어야 되겠죠. 그죠? 보험 가입 금액도 있어야 되겠죠. 근데 보험 가액은 있을 필요가 없겠죠. 그래, 안 그래요? 보험 가액이 얼마인데 있잖아요. 보험 가액이 얼마인데, 이거 아리까리하면 있잖아요. 자, 봅시다. 요게 아리까리하다 할지라도 나머지가 다 맞기 때문에 너무나 지당이 있어야 되겠잖아요. 답이 되겠죠. 근데 그 자체로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 손해사정사 시험 준비하죠. 그럼 기본 보험 분야가 어디예요? 전제가 손해보험입니다. 손해보험이 있잖아요. 보험계약을 계약 체결 시에 체결해봤자 그게 손실 발생했을 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손실 전보현실 기본적으로 적용하는 분야잖아요. 보험가액은 손실 났을 때 그때와 장소에서 다시 측정하는 거예요. 알겠죠? 쓸 이유가 없죠. 그럼 이제 여러분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평가보험은 그러잖아요. 평가보험도 필요가 없습니다. 보험가액을 얼마로 평가했든지 간에 보험 가입 금액이 딱 정해져 있으면 손실 나면 그 금액 주면 돼요. 보험가액을 굳이 써놓고 그걸 고려하고 이럴 계지가 없잖아요.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나씩 따져가면서 생각하고 지워버리면 답이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22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좀 지쳤기 때문에 10분 좀 쉴까요? 그죠? 10분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